12장 7절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배우는 방향도함수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향도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편도함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바로 삼변수 함수에 대한 편도함수를 처음부터 정의하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서 이미 이변수 함수인 경우에 편도함수에 대한 정의가 어떻다라는 거,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변수 함수의 편도함수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표현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3변수나 더 나아가서 n변수로도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변수의 개수를 말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독립변수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변수 함수, 자, 이제 독립변수가 편의상 이제 x하고 y가 독립변수고 다른 알파벳 z가 종속변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편도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 배운 상태니까 기호만 다시 한번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기하학적 의미를 잘 떠올려 가면서 이 기호표기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을 우리는 뭐라 약속을 했었냐면, 일단 이 기호를 잘 볼까요? 여기 보면 자, x 첫 번째 성분에 해당되는 독립변수가 x하고 y 두 개가 있는데 이걸 제1성분, 제2성분이라 할 텐데요. 자, 제1성분이 변하고 제2성분은 변하지 않았죠. 즉 y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x좌표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x가 변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여기다 델타 x를 썼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변화율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변하는 것이 x좌표가 변합니다 라는 뜻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것을 fx 이렇게 쓰고, 자, 이제 이변수 함수 fxy의 x에 대한 편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y좌표가 변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델타 y분의 f x, 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f, 여기가 x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얘는 y좌표가 변하죠. y좌표가 변하고 x좌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y가 변하고 있어요. 델타 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시 y가 변하고 x가 고정돼 있을 때는 이것은 y에 대한 편도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의로부터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나 또는 y에 대해서 편도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곧 x에 대한 편도함수는 y좌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y를 상수 취급하고 x만 변수로 보라는 얘기였고요. y에 대한 편도함수는 이 정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x를 상수 취급하고 y만 변수로 보고 계산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아이디어를 이제 3변수 이상이 되는 변수에 대해서, 3변수 이상이 되는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x1, x2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변수가 3개인 3변수 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변수 함수에다가 적용했던 이렇게 편도함수의 개념들을 3변수 함수에다 적용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n변수 함수로도 동일하게 기호표기를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파벳의 개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번호를 보통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x1, x2, x3 쭉 가서 만약에 n변수 함수라면 xn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3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 두 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였던 것처럼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한 편도함수 fx1 이걸 더 줄여서 그냥 f1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이거의 정의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하면은 리미트,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변수를 x로 썼기 때문에 델타 x, 두 번째 변수를 y로 썼기 때문에 델타 y를 썼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를 쓰면 되는데요. 자, 우리는 기호가 혼돈스럽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냥 하나의 문자로 통일시켜서 계산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기호 표기를 좀 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h라는 기호를 써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x나 델타 y 대신에 그냥 간결하게 h를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한 편도함수는 첫 번째 변수만 변하는 거죠. 델타 x 대신에 그냥 h를 쓴 것뿐이에요. 이때 나머지 변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x2와 x3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1, x2, x3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수 x1만 움직이고 있지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변수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변수 x1,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만 편미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3변수 함수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변수 x2에 대한 편도함수 간단하게 f2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여기서도 델타 x2를 쓰는 것이 더 자세한 기호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혼돈스럽지 않다면 그냥 간결하게 h로 통일시켜서 표현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h분의 f, 여기는 제1변수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변수 x2만 움직이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변수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수는 고정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변수만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변수 하나 더 있으니까 이번엔 fx3, 즉 세 번째 변수에 대한 편도함수도 같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성분 고정되어 있고 제2성분 고정되어 있고 제3성분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변수만이 변하고 있고 나머지 변수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x1에 대한 편도함수, x2에 대한 편도함수, 그리고 x3에 대한 편도함수를 각각 기호 표기를 할 수 있었고요. 앞서 배웠던 이변수 함수의 편도함수의 정의를 자연스럽게 확대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n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편도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호 표기도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확대하면 되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확대 가능하다라고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기호 표기들을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 표현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여기 x1, x2, x3 요 세 개의 좌표로 구성되는 것을, 자,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공간상의 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공간상에 있는 어떤 의미의 점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제 얘를 공간상의 벡터 x 벡터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2장 7절에서는 우리 저자분들도 책에다 설명했습니다만 열 벡터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데 이 절에서만큼은 기호 표기의 단순성, 편리성 때문에 행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행 벡터를 갖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x를 이것이라 놓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I 벡터, J 벡터, K 벡터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바로 100, 010, 001이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여기가 x1축, 쉽게 말해서 x축, 여기는 x2축, y축, 여기 z축 대신에 그냥 x3라고 표시한다면은, 자, 여기 ijk가 의미하는 바는 x1축에 대한 기본 단위 벡터, 이렇게 화살표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j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k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각각 쉽게 말해서 x축, y축, z축에 관한 기본 단위 벡터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표시한다면 100, 010, 001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단위 벡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라 하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 방법들을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얘 하나만 바꿔서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x1 플러스 h, x2, x3라는 것을 이렇게 쓸 수 있죠. 기호를 잘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x1, x2, x3 플러스 h, 1, 0,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요거 이해되죠? 왜냐면 자, 이제 스칼라별을 해요. 그럼 벡터에 덧쓰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하니까 좌변과 우변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은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면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x 벡터잖아요. 얘가 x 벡터예요. 플러스 여기 h가 되고 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I 벡터예요. 자, 요거를 바꿨더니 그렇게 되는군요. 같은 방법으로 얘를 바꾸면은 동일한 논리로 여기를 J라 쓰면 되겠군요. 얘를 바꾸고 싶다면 여기다 K라고 쓰면 되죠. X 더하기 HI, X 더하기 HJ, X 더하기 HK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벡터로 표시하면 x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x로. 자,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 표기를 좀 더 효율성 있게 벡터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f 여기는 x 플러스 h 그리고 i 벡터예요. i 벡터 단위 벡터입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f 여기도 x 벡터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한 편도함수를 나타내는 벡터 표현 방법이고요. 같은 논리로 h분의 f x 플러스 h 그 다음에 여기도 j 여기 색깔을 구별했으니까 똑같이 색깔을 맞춰볼까요? j 벡터 마이너스 f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기호 표기를 단순하게 하려고 여기 델타 x1, 델타 x2, 델타 x3를 쓰지 않고 h를 통일시켰던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변수 함수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h를 써서 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x 플러스 h 여기는 k 벡터 있죠. 그래서 k 벡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이너스 fx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x1에 대한 편도함수, x2에 대한 편도함수, x3에 대한 편도함수가 각각 벡터로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네들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한 얘네들은 각각의 좌표축 위에 놓이게 되는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를 나타냅니다. 아주 특정한 방향의 단위 벡터들이 바로 편도함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편도함수가 아니라 방향도함수라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아이디어를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이 파란색 분필의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였다고 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은 각각의 좌표축에 붙어있는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였다면 이제 공간상의 임의의 방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벡터,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공간을 가로지르는 벡터예요. 이렇게 공간을 가로지르는 벡터, 시점은 원점이 있고요. 모든 벡터는 평행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점에다 일치시켜서 벡터를 생각해 보면은 이 파란색 벡터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이 벡터를 우리가 이게 이 왼쪽 벽에 붙어 있는 평면이 아니라 사실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벡터 아니라 공간상에 있는 벡터인데 이 평면에다 그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얘를 유니트 벡터 약자를 써서 U라 쓰겠습니다. U. 이게 단위 벡터입니다. 여기 색분필로 표시했던 이 벡터들은 전부 다 단위 벡터예요. 얘도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일단 표시할게요. 벡터란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렇게 되고 얘는 단위 벡터입니다. 자, 이제 IJK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를 이렇게 여기 편도함수들을 이렇게 약속했다면 이번에는 U 방향으로의 편도함수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IJK 방향으로의 편도함수를 정의한 것처럼 이제 U 방향으로의 편도함수를 동일하게 기호 표기를 여기다가 IJK 대신에 U를 바꿔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자 X 플러스 H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U예요. U 방향의 단위 벡터입니다. 자,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자, U가 I인 경우는 F1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 U가 J면은 그럼 F2로 쓰기로 약속을 하고 저 U가 K를 나타냈다면 F3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했는데 자, 이번에는 IJK가 아닌 그냥 임의의 공간상의 U 방향으로의 편도함수거든요. 이것은 자, 이 극한이 이것이 존재할 때 우선 기호부터 먼저 약속을 할게요. 기호로 다음같이 써서 표시합니다. D 그리고 U 자, 요 아래 첨자는 이게 벡터예요. 요 벡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F 그 다음에 이제 요 X라는 벡터 있죠. 요 X 그냥 X를 강조해서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자, 이것으로 나타냅니다. 요 X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냥 X1, X2, X3를 써도 돼요. 자, 이제 이것으로 나타내고 자, 이 극한을 벡터 X에서 U 벡터 방향으로 이 그림사로 보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U 벡터 방향으로의 자, 이제
편도함수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U 방향으로의 우리는 방향도함수란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절의 제목처럼 방향도함수란 말을 쓸 거예요. 어느 특정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Directional Derivative라 합니다. 자, U 방향으로의 방향도함수. 자,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DUFX가 결과적으로 이거의 특수한 경우가 편도함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파란색 U 벡터가 I 벡터가 되면 F1을 나타내고, 파란색 U가 J가 되면 F2가 되고, 파란색 U가 K가 되면 F3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방향도함수의 특수한 경우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편도함수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편도함수는 특정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X축, Y축, Z축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는 그냥 공간상의 임의의 방향으로, 이때 U는 단위 벡터입니다. 반드시 항상 단위 벡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임의의 방향으로의 그 방향도함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편도함수의 개념을 더 일반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방향에 대해서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이 되면 이거예요. 그래서 편도함수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요거의 특수한 경우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예요. 자, 요 X에서 U 방향에 대한 F의 방향도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라는 얘기고, 기호는 여기 아래 첨자에다 U라는 기호를 반드시 써서 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문자 D는 뭐예요? 라면 이 디렉셔널의 이니셜을 따온 거예요. 대문자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소문자 아니라 대문자를 씁니다. 항상 디렉셔널의 이니셜을 따와서 방향도함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조금 전에도 구두로 설명한 것처럼 방향도함수의 특수한 경우가 바로 편도함수들이었어요. U가 I면 F1, U가 J면 F2, U가 K면 F3가 돼요.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는 기울기 벡터, 이 절의 제목이 방향도함수와 기울기 벡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울기 벡터는 앞줄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삼각형을 거꾸로 써놓은 기호 델이라 읽는다라고 이랬었죠. 바로 델 F였었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방향도함수를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 방향도함수를 기호를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델 F, 즉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삼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약속했던 것처럼 삼변수 함수, 이렇게 삼변수 함수가 연속인 1차 또는 1개 편도함수 같은 말이에요. 1개 편도함수를 갖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x1, x2, x3 얘네들이 이렇게 벡터로 표현이 됐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하학적으로, 자, 이제 여기가 x1축, 여기가 x2축 또는 여기 x3축, 다른 말로 xyz축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기에서 공간상의 어떤 공간상의 이 독립변수가 하나로 주어지는 벡터 함수는 공간상의 곡선을 나타냅니다. 커브예요. 커브를 C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원점이 되게끔 그리고 종점은 이 노란색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으로 도달하게끔 이렇게 벡터를 표시할 수 있어요. 시점이 원점이고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벡터를 우리가 RT로 써서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벡터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볼드체로 썼는데 잘 안 보이니까 머리 위에다 화살표를 써서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이 위치 벡터의 제1 성분 XT, 제2 성분이 YT, 제3 성분이 ZT. 다시 말해서 이 T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데요. 매개변수 T에 의해서 X좌표도 Y좌표도 Z좌표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대응되는 관계식을 알고 있다면 T가 주어지는 순간에 이 공간상의 곡선의 위치가 나타납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간상에 가로지는 어떤 비행물체의 궤적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서 그것을 기화시켰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관찰했던 시점이 여기에 우리가 비행물체를 관찰하려는 처음 시각이 있었겠죠. 그 처음 시각, 그것이 바로 이제 T0였더라 봐요. T0에서부터 관찰하기 시작해서 비행물체가 날아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는 바로
X1까지만 관찰했다고 가정한다면 얘를 곡선의 시점, 얘를 곡선의 종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T0에서 T1까지 움직일 때 T가 T0에서부터 관찰 시점이라 보면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또는 몇 분부터 몇 분까지 우리가 어떤 비행물체를 관찰했을 때 관찰했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서 T는 바로 이 비행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은 얘가 시점, 얘가 종점이라고 해요. 요 안에서 우리가 T가 움직일 때 쭉 이렇게 비행물체를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가 정해지는 순간에 좌표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공간상에 움직이는 물체의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RT가 이렇게 표현됐다고 보았을 때요. 자, 이제 여기 삼변수 함수는요, 안타깝게도 우리 눈으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아닙니다. 이변수 함수는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일변수 함수는 평면상의 곡선이 돼요. 하지만 삼변수 함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이 삼변수 함수를 그린 게 아니에요. 바로 RT를 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의역을 그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함수를 설명할 때 이렇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정의역, 공역이라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변수가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정의역을 따로 그리고 공역을 따로 그려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함수는 실수값, 예를 들어서 이게 y라면은, 자, 얘네들에서 대응되는 값이 실수값이면 모든 실수는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다 대응을 시켜서 이 각각의 점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생각합니다. 자, 얘가 정의역이 RT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함수가 y였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여기 이 점에 대응하는 게 여기, 이 점에 대응하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왼쪽은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역을 뜻하는 RT를 표현한 거고, 오른쪽은 이쪽이 벤 다이그램으로 본다면 이거고요. 얘가 이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변수 이상이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는 서로 수직으로 교차할 수 있는 변수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는 x, y, z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x, y는 독립변수, z가 종속변수. 그래서 이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변수 함수밖에는 구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3변수 함수라면 독립변수 3개에다가 종속변수 하나니까 4개인데 서로 수직으로 교차할 수 있는 직선은 최대 3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비록 이렇게 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원리를 그냥 확대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FRT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 FRT는 이 의미는 바로 뭘 나타내냐면 여기 이미지점 RT에서 대응되는 게 여기가 이제 요 위치에서의 FRT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벡터 함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건 이제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여기 XYZ로 쓴 거를 여기 이제 여기 기호에 맞춰서 X1, Y1, X1, X2, X3라 다시 바꿔서 표시할게요. 책에 있는 기호랑 맞춰 보겠습니다. 자, X1, X2, X3.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X1T 그렇게 모양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X2T 그리고 X3T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 함수는 이 3변수 함수 X1, X2, X3는 T만의 함수예요. T만의 함수, 즉 T에 관한 1변수 함수예요. 그리고 이 F가 연속인 1차 편도함수를 갖고 있고 R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합성되어 있잖아요. 이 합성함수도 미분 가능합니다. T만의 함수였으니까 당연히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DDT를 계산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미 배웠습니다. 전미분 다음 단원에서 배웠어요. 합성함수 미분법으로부터 이제 얘를 미분하는데요. 자, 원래 함수는 3변수 함수였었습니다. 원래 함수가 3변수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 요 왼쪽을 지우고 이 방향도 함수의 정의는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라인 다이어그램, 수용도라고 불려지는 거 우리 앞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F가 변수가 3개예요. X1, X2,
x3인데 얘네들이 다 t만의 함수니까 얘가 t, 얘가 t, 얘가 t예요. 그래서 f는 최종적으로 맨 밑에는 t로 되어 있으니까 아 t만의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t에 관한 일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ddt 전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t에 관한 전도함수예요. 자, 이제 그럼 이 t에 대해서 전도함수를 구하려면 f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1을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군요.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1 그리고 dx1 dt가 됐죠. 연쇄법칙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가운데의 변수 라운드 f, 라운드 x2 그리고 dx2 그리고 dt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f, 라운드 x3 그리고 dx3 dt가 됐죠. 자, 여기 라운드 교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첫 번째 변수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F1 이렇게 써서 표시한다면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죠. F2 dx2 dt 이렇게 되고 F3 dx3 d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 잘 들여다보면 둘씩 곱해서 더해진 꼴이니까 두 벡터의 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F1 성분과 F2 성분과 F3 성분 그리고 여기는 dx1 dt와 dx2 dt와 dx3 d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뭘까요? 바로 요 벡터 함수 RT를 미분한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원래 벡터 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성분함수를 도함수를 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얘는 또 뭘까요? 우리는 앞절에서 그라디언트 벡터 열로 표시했는데 이 절에서는 행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성분으로 갖는 벡터. 그러니까 이거 그라디언트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델 F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델 F를 쓸 수 있어요. 얘가 델 F예요. 정확하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기호가 다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다 이런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델 F RT라 쓰면 돼요. 자,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 벡터 함수 RT에 대한 도함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거의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R'T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합성함수 민법을 적용하니까 주어진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델 F 여기 있어요. 델 F 이거 간결하게 그냥 델 F만 쓴 거예요. 델 F 내적 R'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델 F 내적 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하고 앞서 약속했던 방향도 함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공간상에 얘가 이제 함수의 정역에 해당된다 했었잖아요. 얘가 정역이에요. 자, 이 곡선이 지나는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 이 R'은 접선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제 접선을 나타내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R'이 이렇게 접선 벡터가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벡터를 표시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다음 같은 기호 표기를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요 그림 좀 지워도 되죠? 자, 우리는 간단하게 다른 그림은 다 지워버리고요. 공간상에 이렇게 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하려고 합니다. 직선을. 자, 그리고 직선 위에 있는 한 벡터를 X벡터로 놓겠습니다. 이 X벡터는 아까 했던 X1, X2, X3라 보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 공간상에 직선이 있고 이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U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U벡터 파란색으로 표시했었죠. 그럼 같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U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벡터가 바로 X벡터예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게 U벡터인데요. 이 U벡터가 단위 벡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H라는 것을 곱했잖아요. U벡터 앞에 H를 곱했는데 그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H가 더 이게 1보다 작을지 1보다 클지는 몰라도 아무튼 HU 벡터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이 U 벡터가 단위 벡터인데 H는 적당한 스칼라를 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것이냐면은 이게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 여기 좀 지워버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위치에 요 점 있죠. 여기가 이제 X 벡터예요. 이 X는 고정되어 있다고 볼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다른 색깔로 표시하죠. 자, 이렇게 가는 벡터를 하나 생각하려고 해요. 자, 이 벡터 위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곡선의 일부분, 이제 곡선을 다 지워버리고 단순하게 직선만 생각했던 거거든요. RT. 자, 요 지점에서 요즘화는 가는 벡터가 이 정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를 RT라 했었을 때 얘는 그림을 보세요. X에다가 HU를 더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독립변수가 T로 되어 있으니까 기호 표기를 T로 바꿔서 표시해 볼게요. H를 쓰든 뭐 T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T로 써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세요. 노란색에다 주황색 더한 것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덧셈으로부터 색깔 구별 없이 가겠습니다. X 플러스 T, U로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 R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U 벡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RT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 벡터 요 위치를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R 프라임에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이건 어떤 걸 대입해도 그냥 단위 벡터 U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용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 약속했던 방향도 함수를 다시 되돌아가서 보겠습니다. D 이제 U 대신에 그냥 U 대신에 그냥 U를 똑같이 썼군요. H 대신에 T만 쓴 거예요. U를 그냥 쓰겠습니다. U 그 다음에 이제 F.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냥 X라 쓰겠습니다. 리미트 이제 아까 H를 썼던 기호를 T로 바꿔 놓으려고 합니다. 다 이게 T로 돼 있으니까 T로 바꿔서 표시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H 대신에 T가 된 거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는 뭘 했었냐면 X 플러스 여기가 HU가 아니라 이제 TU가 된 거예요. U를 단위 벡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X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요거 X 더하기 TU 요 부분이죠. X 더하기 TU를 뭐로 바꿔 쓸 생각이냐면 RT로 바꿔 쓸 생각이고 요게 X를 뭐로 바꿔 쓸 것이냐면 R0로 바꿔서 쓰려고 합니다. 기호 표기를 바꾸자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 여기는 X 더하기 TU는 X 더하기 TU가 RT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가 RT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여기 보다시피 R0 벡터로 바뀌어 있습니다. 기호 표기를 잘 은밀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R0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뭘까요? 이거 얘네들을 잘 관찰해 보면은 T가 0으로 갈 때 분모 무한소 분자도 무한소로 갑니다. FR0 마이너스 FR0 꼴이 되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인데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호 표기를 다시 바꿔서 표시해 본다면은 얘는 리미트 이건 다시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걸로 씁시다.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D, DT, 그 다음에 F, R, T, 그리고 T가 0일 때잖아요. T가 0일 때 미분계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게 이거였잖아요. 이거 아까 여기서 쭉 온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아직 화면상으로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마저 써볼게요. D, DT, F, RT였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법을 써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아까 했던 방향도 함수를 기호 표기를 살짝 바꿔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방향도 함수가 요거에 대한 합성함수 미분법을 쓴 거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쭉 흐름을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 기호가 이 기호랑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DDT, FRT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거로 이미 바뀌어졌으니까 얘도 바꿔서 표시한다면
del F.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가 0일 때요. 그래서 여기 t가 0이면은 여기가 t가 0일 때 RT0가 이게 바로 x잖아요. 여기 x. 그 다음에 내적 R'T가 u잖아요. 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됐습니다. 방향도 함수 u 벡터 방향으로 벡터 x의 u 벡터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는 이 함수의 그라디언트 벡터에다가 내적 이 벡터의 방향의 단위 벡터, 이거 반드시 단위 벡터예요. 이 단위 벡터랑 내적하면 구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결과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유도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절의 제목을 보면 방향도 함수와 그리고 기울기 벡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지금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방향도 함수가 결국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얻게 됐는데요. 이 방향도 함수의 최대 최소와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갖고 있는 특징,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설명하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이것도 그렇고 별표에 놓고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향도 함수를 이미 계산했는데요. 이 방향도 함수의 기호 표기를 잘 보면 두 벡터의 내적이죠. 두 벡터의 내적은 원래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자, 만약에 이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사이각을 세타로 하면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세타 취할 수 있는 값은 우리가 약속하기를 0부터 파일에 대한 사이로 약속을 합니다. 즉 A 벡터 이렇게 있고 B 벡터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의 사이각은 이렇게 예각이나 또는 둔각으로 잡아도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A 벡터, B 벡터 있을 때 요 각은 세타가 이렇게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얘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럼 이렇게 잽니까? 이렇게 안 재고 작은 쪽으로 재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 벡터의 내절 계산할 때 이 사이각은 언제나 제로에 대한해서 180도 파일에 대한 사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내적은 각각의 크기와 코사인을 곱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U는 반드시 강조하는데요. 단위 벡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del F X 내적 유니트 벡터인데요. 이것은 앞서 두 벡터의 내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각각의 크기와 사이각의 코사인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이므로 당연히 그 크기는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del F X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이 왼쪽에 있는 이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는 방향, 또 그때의 값의 크기는 얼마일까, 이걸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까요? 우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두 벡터의 내절 계산할 때 이 사이각이 세타라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에서 벡터가 만약에 이 X 벡터가 구체적으로 값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 2, 3, 2, 3, 4 이런 식으로 값이 구체적으로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면 del F는 이미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del F의 성분이 F1, F2, F3니까 제1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제2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제3변수에 대해서 편미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 X벡터가 1, 2, 3이로 예를 들어서 딱 구체적인 어떤 숫자로 나온다면 그 값을 딱 투입하면 이 del F의 제1성분, del F의 제2성분, del F의 제3성분은 이미 각각의 성분이 상수로 주어지는 상수벡터예요. 그래서 공간상에 이 del F의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del F의 방향이 이미 결정이 되어라는 얘기예요. 공간상에서 이미 del F의 방향은 결정이 된 상태예요. 이 X가 구체적인 값이 주어져 있다면요. 그래서 특정한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걸 강조해서 X0라고 강조를 할게요. 편의상. 만약에 임의의 벡터라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정한 값이 딱 주어지는 순간에 del F는 공간상에 어딘가를 딱 방향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U 방향은 이게 원래 이걸 계산할 때 U 방향으로의 방향도 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방향도 함수 계산할 때 u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u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라고 가정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사각이 세타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왔다고 봐요. 편의상. 근데 이때 이 노란색 u는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지는 그때 문제에서 주어져야만 합니다. 동쪽 방향이다, 또는 서쪽 방향이다, 남쪽이다, 북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향이 주어져 있어야만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델F는 이 하얀색 벡터는 x0 벡터가 결정이 되는 순간에 위치가 딱 정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에 딱 정해져 있어요. 아직 노란색 u는 어딘지를 몰라요. 자, 근데 여기서 잘 관찰해 볼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크기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군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는 값이에요. 따라서 얘는 음도 나올 수 있구나, 또한 양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볼까요? 코사인 세타가 가장 큰 값은 플러스 1이 될 때죠. 코사인 그래프의 개형을 보세요. 코사인 그래프는 가장 큰 값이 1이고 가장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말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때 이게 가장 크겠군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방향도 함수가 최대가 되려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이 될 때요. 당연한 얘기죠. 이미 요거는 양수니까 얘가 1이 될 때 가장 큰 값이 나오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 1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코사인 세타 1이라면 이 세타가 뭘까요? 아까 세타는 두 벡터 이루는 사이각은 0과 90도, 0과 180도 사이에 있다 했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려면은 0이 돼야 되겠잖아요. 세타 0이에요. 0과 파이 안에서 이게 1이 되려면 세타 0밖에 없잖아요. 세타 0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서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타 0이란 얘기는 자, 이 하얀색 분필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 방향이라고. 아직 U벡터가 어느 방향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근데 이 사이각이 세타니까 세타가 제로라는 얘기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얀색 분필의 방향은 정해져 있고 U가 델F랑 같은 방향을 갈 때만 이게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말입니다. U가 지금 여기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U라는 벡터가 U의 방향이 델F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어느 값이 하나 주어지기만 하면 이거와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가 최대일 때의 방향은 U가 델F랑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U는 어느 방향인지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델F는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쪽 방향을 향하면 된다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방향도 함수가 최대인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바로 얘가 결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U가 이렇게 바로 이 델F의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질 때가 최대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으니까 결과적으로 방향도 함수의 최대는 바로 이거. 얘가 아까 얘기했던 기울기 벡터잖아요. 기울기 벡터 방향일 때가 최대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고 또 이때에 따라서 방향도 함수의 방향, 최대가 되는 방향은 바로 델F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값은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일까라고 보니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1일 때 이게 그 결과잖아요. 방향도 함수의 결과가 이거니까 최대값은 자연스럽게 이 델F의 크기와 같아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그라디언트 벡터가 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방향도 함수를 최대로 만드는 방향이 바로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이라는 것, 그리고 방향도 함수의 최대값은 곧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외우려고 할 것도 없고 당연히 방향도 함수의 이 정의로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방향도 함수가 최대일 때 되는 방향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이에요. 그때 최대값은 그라디언트 벡터의 크기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최대뿐만 아니라 최소도 계산을 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얘가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얘가 최소가 되는 거, 최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자, 이제 얘는 이미 크기고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죠.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은 세타가 파이레디안일 때밖에 없어요. 세타가 파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대레프는 이미 방향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대레프는 이미 방향이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x0라는 위치의 벡터예요. 그런데 u는 막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0도와 180도 사이로 움직이는데, 이 말은 두 개의 벡터 이루는 사이각이 180도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u 벡터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도 함수가 최소가 되는 방향은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u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가 최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써서 표시한다면, 그때 u의 방향은, 최소가 될 때 u의 방향은 대레프 x0와 반대 방향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즉 마이너스 대레프 방향입니다. 자, 이 방향을 향할 때가, 즉 그라디언트 벡터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가 최소가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항상 크기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이거의 크기에다 마이너스 곱한 것이 최소가 되겠군요. 따라서 이제 u 벡터 방향으로의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최소값은, 자, 여기 이게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라 했으니까 대레프의 크기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레프 x0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최대 최소는 경작 분야에서 되게 중요해요. 공학에서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또한 수학에서도 역시 이걸 중요시 여깁니다.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이 효용성 문제 때문에 당연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잘 익혀두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